국립소방연구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연구원 이렇게 치시면 밑에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 대한 사이트가 이렇게 점선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검색을 딱 하면 여기 딱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각종 논문들이 있는데 이 영양가가 많지 않아요.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지. 여기에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 관련되어 있는 뭐 제정하는 곳에 관련되어 있는 이게 하나거든요. 여기 안에 있거든요. 여기 딱 들어가시면 창이 엄청 예쁘게 떠 있고 그 창 속에 뭐 몇몇 등등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제가 이 문명의 이익인데 들어가면 되는 거 가지고 왜 애꿎게 설명하고 앉아 있을까요? 국립소방연구원 그렇죠? 이렇게 딱 제가 이제 어플로 이렇게 딱 돼 있으니까 한 10년째도 모르겠네요. 아니요. 요즘 딱 나오던데. 참고로 제가 길치는 아닙니다. 여기 딱 들어가시면, 여기는 이제 어플로 들어가져 있는 파일이다 보니까 그런데, 요런 개념이고, 여기 보시죠, 여기. 좀 작죠? 화재안전 기술 기준 정보 시스템.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를 딱 클릭해서 딱 들어가시면, 그죠? 창이 하나 이렇게 뜨죠? 되게 예쁘죠? 그래서 화재안전 기술 기준 정보 시스템 이렇게 딱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공지사항 보시면 가장 신규 기술 기준. 그래서 기술 기준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만들고요. 그리고 화재안전 성능 기준은 소방청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 기준은 작성해서 청에 이제 승인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를. 그러니까 청에서 오케이 승인 이렇게 하면 개정 발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승인의 절차에 관련돼서 우리가 법제처를 많이 검색하시는데 법제처보다는 며칠 좀 빠르게 여기에 올라옵니다. 그렇죠? 우리 현재 시스템이 이 좀 약간 어떤 의미에서 좀 문제죠. 기술 기준이라고 하는 거하고 기술 기준하고 성능 기준이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방향성은 좀 달랐죠. 그러니까 기술 기준은 뭐냐면 이게 그 전기에서 얘기하는 형태로 보면 내선 기준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내선. 뭐냐면 이제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실무적으로 이렇게 해라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약간 엇박한 게 기술 기준이나 성능 기준 둘 다 화재안전 기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 법상으로 화재안전 기준을 따라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요 두 개 산하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내선 기준은 따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엄밀히 따져보면 법적으로 전기는 내선 기준이 있지만 내선 기준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참고해야 되는 자료이긴 한데 이걸 반드시 법으로 따라라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렇죠? 거기도 이제 전기 설비 기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술 기준이나 성능 기준은 이걸 왜 나눠놨는지도 좀 헷갈리지만 아직까지 저는 성능 기준에 있는 부분까지는 내용이 있다가 같은 사항에 다만 이렇게 돼 있죠. 다만 이하가 성능 기준에 없어요. 아니할 수 있다 이런 내용. 그게 뭡니까? 소방청에서는 해 이렇게만 돼 있고 기술 기준은 요래 되면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내용까지 설명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같은 종류의 기준을 비교해 보면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건 엇박이죠. 잘못되어 있는 거. 그런데 되게 웃긴 거는 그럼 기술 기준을 따르지 않고 성능 기준을 따르면 어째?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감리는 야 기준을 따르랬지 둘 중에 하나를 따르라는 거 아니잖아. 그 둘 다 봐. 그냥 많은 거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 짜증나는 게 뭡니까? 소방기술사에서 시험을 2개를 따로 냈어요. 이거에 대해서 써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써보세요. 내용 이해하시죠? 그렇다 보니까 성능 기준을 하면 다만 이하를 안 써도 되는데 쓴 사람이 나오는 거고 그럼 틀렸다고 할 거야.
맞다고 할까? 뭐, 쓴 거는 못 해야겠어, 이런 거죠. 약간 좀 짜증나게 됐습니다. 여기 보통 들어가 보시면, 여기 이렇게 딱 한번 클릭해 볼게요, 제가. 이제 공지사항. 그리고 공지 있죠. 최근에, 요런 기준들이 좀 발빠르게 이제 됐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 개정안 해서 언급해 드리고 자료를 나눠 드렸었는데 참고해서 보시고, 뒤로 가서 이렇게 딱 보면 해당되는 설비별로 해서 각 기준들이 전부 다 있죠.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기술 기준에 관련되어 있는 파일들이 다 언급되어 있고. 그리고 소방청에 가시면 요 지금 12월 달까지 기술 기준과 성능 기준을 같은 형태에 대해서 기준이 쭉 상호 비교하게, 왼쪽 오른쪽 비교하게 파일도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엔지니어 입장이나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걸 분리해서 이렇게 뭔가가 나온다라는 것은 더럽게 짜증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같은 현실에서는. 왜냐하면 미국은 다시 얘기하지만 NFPA는 법이 아니거든요.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면 나는 굳이 뭐 그 기준을 안 따를 거야 되는데 다 따라야 되는 기준 속에서 기준을 분리해 돼 있다. 첨언이 더 돼 있다. 보완이 더 돼 있다. 아우, 너무 짜증나는 일이죠. 이런 짓을 하는 것들은 뭐 대해서 좋은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단톡방에 올려져 있는 자료, 그 자료에 그 국립소방연구원에 있는 기술 기준에 대한 해설서. 이건 이제 완전판은 아니고요. 그 진행 과정에서 뭐 나쁜 의미로 유출 본일에 가깝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 기술사에서는 좀 필요합니다. 해서 별표를 쳤고요. 이걸 딱 쳤고. 그렇죠? 그래서 별표 친 부분들은 공부를 좀 하시면서 그림도 많고 예쁘게 돼 있더라고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 제가 저녁에 이 차기, 이제 시험 며칠 안 남았는데 거기 맞춰가지고 예상 문제인데 그 전에 예상 문제. 근데 지금 기술사 지금 내가 공부하는 사람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합격률이 몇 프로일 것 같습니까? 엄청 낮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몇 프로일 것 같아요? 기술사에 정점을 찍었어요. 미친 새끼들. 출제위원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뭐 전쟁 중인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냥 1.5%가 안 되더라고요. 건축전기 쌍욕 듣고 있거든요. 건축전기. 왜? 3%니까. 건축전기 3%에서 쌍욕 듣고 있었어요. 사람 뽑냐 안 뽑냐. 야, 100명 치면 3명이 안 붙으면 그게 무슨 시험이냐 인간아. 쌍욕 듣고 있었어요. 1.5%는 거죠. 뭘 뜻합니까? 라면 기존 문제로 가지고 기존 문제로 합격은 쉽지 않다는 거죠. 끊임없이 뭔가를 자꾸 뭔가 하고 이렇게 합격률이 낮아지는 형태에 대해서 문제는 뭡니까? 라면 정형화되어 있는 틀이 아니라 자꾸 뭔가를 나가는 그 가장 큰 패단은 저는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이드라인을 기술사 문제에 내는 세상이 진짜 이거 뭐 망조입니다. 망조. 가이드는 뭡니까? 라면 그냥 뭐 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야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 근데 그거를 뭐 좋은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좋겠다. 근데 그 가이드라인을 기술사 문제로 계속 지속적으로 낸다 이런 거는 심의원을 시키지 말아야 되는 건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뭐 단언컨대 50점까지는 기존에 있는 어떠한 공부 방법이 다 도달되는데 55점도 조금 그죠? 요까지도 커버되는데 요 합격관 라인은 플러스 알파. 근데 이건 좀 나쁜 의미로 기존 학원이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은 좀 벗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학원에서 예상 문제를 올렸는데 거기서 한두 문제가 나오더라, 한 문제 나오더라. 그건 참 의미가 없어요. 한 문제로 합격하신 사람한테만 해당 사항이지 그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그냥 따로 공부를 열심히 해주십시오. 예. 끊임없이 질문하고 자료가 있으면 저도 막 끊임없이 드리곤 했는데 많이 힘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답답한 마음에 한번 첨예를 드렸네요. 오늘은 소방전기를 들어가야 돼서 소방전기는 제가 이제 기초적이긴 하나 좀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뜻으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이게 이제 한 30분, 40분 상좀 힘들긴 하지만 기초적으로 알고 가셔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죠? 제가 전기가 있죠, 전기 이제 회로 이렇게 딱 생각해 볼까요? 전기.
전기가 이제 낯선 과목이죠. 대표적인 형태는 이유는 뭐냐면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공기는 보이지 않는데 공기로 우리가 어떻게 바꾸어서 뭘 한다 이런 개념 잘 없잖아요. 근데 전기는 실생활에 쓰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너무 많이 힘든 거지. 그렇죠? 전기의 제 첫 번째 구성이 요소가 뭐가 있습니까? 각각 요소가 이렇게 돼 있죠.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따져봤더니 제일 먼저 알고 있는 공식이 V는 IR이에요. V라고 하는 것들은 단위는 똑같이 V를 쓰는데 이때부터 읽을 때는 이제 볼트 이렇게 읽죠. 볼트. 우리가 알면 전압 이렇게 부르는데 정식 명칭은 전기의 위치 에너지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전이차죠, 전이차. 전이차란 말이 뭡니까? 두 부분, 그죠? 두 지점,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두 지점에 전기 에너지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흐름이 생길 거거든요, 흐름. 이렇게 흐름이 얘기되겠죠. 이 흐름을 전기의 흐름이라서 전류 이렇게 부릅니다. 전류 I가 이렇게 딱 나오게 되겠죠. I는 원래 단위는 뭡니까? 라고 하면 단위 시간당 전기량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T분의 쿨롱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암페어라는 사람이 야, 내 이름 써 이렇게 된 거죠. 결국 뭡니까? 전기 흐름을 얘기해요. 흐름. 그러니까 원칙은 전압이 있어야 전류의 흐름이 생기는 거죠. 이건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거죠. 전압이 있어야 전류가 생긴다. 잊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원래는 이게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이렇게 시간당 전기량, 전하량이라 불리는. 그런데 얘를 막는 흐름도 생기는 거죠. 저항이라 부릅니다. 저항. 단위를 읽을 때는 얘는 이제 ohm이 되죠. ohm. 저항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저항은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저항은 좀 다시 한번 좀 길게 좀 설명할 건데, 저항은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저항이 있어요. 고유 저항이라고 불리는. 그렇죠? 고유 저항의 정의는 뭐 가로 세로 높이 뭐 1세제곱미터 에서 뭐 있어요. 그 다음에 단면적분의 길이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되겠다, 그죠? 그래서 저항이라는 성분 자체가 배관의 흐름과 동일하게 단면적이 크고 길이가 짧으면 저항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항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가져갈 거고, 요 세 가지의 흐름을 하나로 말하고 있는 형태의 법칙이 ohm의 법칙입니다. ohm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압은 전류, 저항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조심해야 될 사항들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형태는 전압을 굉장히 많이 언급할 거고요. 저항을 굉장히 많이 언급할 거라는 것들 잊지 마세요. 그렇죠? 전압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해 보면, 전압이 흘러가면요. 그렇죠? 전선을 타고 흘러가는데 전압이 줄어드는 현상이 생기겠지. 그걸 뭐라 부릅니까? 그걸 전압 강화라 부르는 거지. 전압 강화. 전압 강화는 도대체 왜 만들어질까를 생각하는 거죠. 저항을 막 가져오면 돼. 저항으로 쭉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항에 대해서 한번 보자는 거지. 저항이라는 것들은,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들은, 그죠? 우리 도선의 기호, 단위, 기호, 이렇게 딱 볼게요. 그죠? 저항은 톱처럼 생겼습니다. 이 저항이라는 것 첫 번째 개념을 이해하면,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로우분의 A분의 L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이제 전기에서는 이 단면적을 S로 많이 씁니다. S로. 그런데 이제, S로 많이 쓰고 있으니까 A라는 이제 단면적이 면적과도 약간은 같아지는 개념이다 보니까 좀 바꾸려고 하는 형태가 똑같아요. 얘는 이렇게 면적이고요. 얘는 길이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얘가 ohm이죠. 그럼 고유제한 단위가 나오겠죠. 고유제한 단위가 이해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봤더니 결국은 뭡니까? 라면 ohm미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ohm미터. 이 아이가 고유저항이라고 부릅니다. 고유저항.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저항. 이렇게 딱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걸로 이제 이해시키는 말은 당구장 표시하고, 저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죠? 길이와, 그죠? 그리고 단면적에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항을 줄이려고 하면 길이를 짧게 하든지 굵게 하면 되죠. 전선의 굵기를. 이걸 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뭐하고 똑같아요? 라면 배관의 부분하고 똑같아요. 배관에서 우리 고민을 많이 하는 것들이 손실이거든요. 손실. 이 저항도 손실의 개념이에요. 손실의 개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마찰 손실을 줄일 수 있을까? 손실을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저항을 한번 잘 이해해서 봐놓으세요. 그죠? 요건 좀 더 살짝 응용한다 생각하시면 요렇게 바로 결국 소방은 뭡니까? 라면 전기가 흘렀을 때 열이 나가서 불 나는 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그 열 나는 형태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똑같은 의미로 열량 이렇게 씁니다. 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I 제곱에 RT를 제일 많이 쓰죠. 설명해 드릴 때. 요때 이제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성질. 얘 단위가 우리가 됐던 킬로와트 아워 등등 뭐 그러한 형태 단위는 전력량 단위가 아니라면 0.24에서 단위를 칼로리처럼 쓸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렇죠? 요까지. 그래서 요 두 개를 연결시켜 가지고 그럼 얘를 한번 들어보는 거죠. 여기서 얘. 예. 저항을 2분의 1로 줄이면 그죠? 열량은 어떻게 됩니까? 열량 어떻게 돼요? 열량 저항을 2분의 1 줄였어. 저항을 2분의 1 줄이면 안 되겠네. 죄송합니다. 그럼 문제 너무 쉽네요. 저항의 단면적을 2분의 1로 줄였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항은 2배가 되죠. 그래서 열도 2배만큼 납니다. 이렇게 해서 발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 형태를 살짝 더 보고 가세요. 이 개념을 이해를 딱 하는 거지. 단면적을 줄여서 이제 반단선 이렇게 부르는 거죠. 딱 말씀드렸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이렇게 두 번째 접속이죠. 접속. 직렬로 한번 볼까요? 직렬로. 저항을 직렬로 접속한단 말은 이렇게 해서 접속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 개념을 설명드린 이유는 다음 거를 위해서 이렇게 미리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렇게 접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얘가 단면적 V, 전류는 동일하게 어디서든지 I만큼 흐르고 저항이 R1, R2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R1에 V1만큼 전압이 걸리거든요. 얘가 V2만큼 걸리고. 그죠? 그럼 R1의 크기에 따라서 V1의 전압이 결정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직렬에서는 저항의 크기에 따라서 전압이 결정되는 거죠. 저항의 크기에 따라서 부분 전압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저항이 커버리면 뒤에 있는 전압은 작아지겠죠, 당연히. 전체에서. 그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보다 미달이 됐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직렬로 한다는 말은 도대체 뭘까요? 그러면 전압 강화에 대한 문제로 나옵니다. 꼭 잊지 마세요. 전압 강화입니다. 이 전압 강화라고 하는 형태가 결국은 뭘 뜻하는 거죠? 이렇게 얘를 이렇게 싹 바꾸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수신기의 전압 24V, 그렇죠? 그 다음에 감지기들이 막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전선 등에서 이렇게 설치되는 거죠. 이렇게.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좀 쉽게 그릴게요. 자, 그냥 편하게.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감지기 이렇게 달리는 셈이죠.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감지기 회로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이제 원래 전기에서는 기구 치부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다 병렬로 연결된 것처럼 보일 뿐이지 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24V 쭉 돌아가서 들어오는 거죠. 그죠? 요거 갖다 이제 뒤쪽에 우리 오늘 전기 배울 때 나오겠지만, 뭘로 보면 됩니까? 송배전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선의 형태 길이가 정해질 거고요. 그러니까 핵심 사항은 이게 전선에 대한 저항도 있을 거고, 어디에 부하가 있으면 부하에 대한 저항도 있을 거거든요. 그 부분을 분리하듯이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 사항은 전선에 대한 저항은 뭡니까? 아까 공식상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길이가 길어지면 커지는 거죠. 커지는 거. 커지면 전압이 커지는 거와 똑같습니다. 저항이 커지는 거와 똑같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전압을 잡아먹게 되기 때문에 전압 강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법상의 전압 강화는 2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0% 더 많으면 안 돼. 딱 따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직렬 접속으로 되어 있는 개념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나와 있는 앞에 있는 R1을 우리가 딱 따져볼 때 전선용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요 R2는 부하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우리는 부하는 많이 안 다루고 전선에 있는 전압 강화가 얼마인지 그걸 엄청 많이 다루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의 공식은 R은 어떻게 됩니까? R. R이란다. 전압 강화는 전압 강화 공식 기억나세요? 전압 강화는 원래 스타일은 송전 전압 빼기 수전 전압이었잖아요. 그렇죠? 유도는 내생에 이렇게. 단상 이선식은 35.6 L입니다. 길이. 그 다음에 전류. 그 다음에는요 1000. 그 다음에 A 이렇게 됩니다. 요게 정체가 뭘 같아요, 정체가? 요 LI 있죠, LI. 원래 E는 IR이잖아요, IR. 전류, 저항. 저항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로우분의 A분의 L이잖아요. A분의 L. 로 안에 들어가 있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두 가닥이고, 이렇게. 요 잘 분리하면 요거 전류, 요만큼이 저항인 거죠. 유도는 관계상 수업 시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거 딱 써놓으면 단상 이선식일 때 그렇죠? 35.6의 상수가 나오는 것들도 한번 해보면 되잖아요. 그 길이를 따져보면 전선의 총 길이임을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되는 기구의 소비 전류, 그죠? 전선의 단면적 따져보면 전압 강화 나옵니다. 이 전압 강화가 상용 전원의 20%를 넘어서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이 개념점으로 했었습니다. 어려운 부분 아닌데 고민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프린트물로 나와 있는 형태는 한번 살짝 보시고, 그죠? 그 다음에 접속을 직렬로 한번 살짝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요 부연 설명이 직렬 접속하면 저항은 어떻게 될까요? 직렬로 접속하면 저항은 어떻게 됩니까? 저항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구를 많이 달고 전선을 길게 하면 계속 저항은 커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게 직렬에 대한 개념입니다. 직렬이란 말은 뭘로 이해하면 됩니까? 길이가 길어지는 거죠. 기구가 접속을 많이 하는 거. 병렬 접속이 아니라 계속 쌓는 거죠. 그러면 직렬로 돼 있으면 무조건 저항은 커지게 됩니다. 그것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죠. 기본 개념. 그래서 예를 한번 딱 들어보면, 그죠? 이렇게. 이거 R1, R2, R3 이렇게 돼 있어요. 저항의 총 합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따지면. 그죠? 그러면 R1, R2, R3 이렇게 됩니다. 등등등. 그죠?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갑시다. 여기서부터 다시 갖고 와서. 우리가 쓰고 있는 저항에서는 종류가 뭐뭐 있을까요? 1번의 연이어서 한 번 더. 그러면 저항은 큰 게 좋습니까? 작은 게 좋습니까? 저항이 좋습니까? 저항이 좋습니까? 절연 저항은요? 절연 저항 작으면 됩니까? 그래서 저항은 일반적론으로 따져보면 저항은 작을수록 좋은 거죠. 손실이라는 개념을 먼저 쓰니까.
근데 그 손실을 크게 함으로써 뭐가 됩니까? 라고 하면 뭔가를 막을 수가 있어요. 전기 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그래서 기본을 보면 1번이 작은 거죠, 작은 거. 그게 거의 대부분의 일반적인 저항입니다, 저항. 반드시 작아야 되는 형태는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따져보면, 그죠? 도체, 전선, 나아가서는 접지 이렇게 딱 생각하면 되죠. 무조건 다 작아야 됩니다. 시험에 다 나오는 거죠. 예. 자, 기본적으로 도체라는 것은 저항을 작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 다음에 전선 지금 배웠어요. 작게 할수록 좋은 거구나. 접지도 중요하죠. 접지장도 작아야 되니까. 접지장은 시험에 나옵니다. 접지는 이렇게 같이 타고 가볼까요? 접지라는 게 뭡니까? 접지. 접이 무슨 말입니까? 네? 접이 뭐예요, 접이? 접이.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 거. 붙이는 거. 뭐하고 붙이는 거? 땅하고 붙이는 거지. 그러니까, 형태되어 있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기 절연물이든 뭐든 형태하고 뭐하고 붙여놓는 거? 땅하고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붙인다. 그죠? 붙인다. 땅. 이렇게 딱. 연결시켜 놓는 거지. 그림을 그릴 때 우리 어떻게 그립니까? 이렇게 그려요. 보시죠. 땅 속으로 들어가 있다는 걸. 접지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접지 종류는 최근에 시험에 나온 대로 접지 먼저 하고요. 그건 접지 공사에 대한 종류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접지 공사의 종류는 3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접지에 대한 분류가 있어요. 번개가 쳐. 비례 접지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선로에서 문제가 생겼어. 무슨 접지? 뭐? 선로에서 기계 오류 막 생기잖아요. 접지해야 되지. 뭐라고? 개통 접지를 한 개 더 있습니다. 야, 예습 안 해도 됩니다. 그랬더니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 한 개 더 있잖아요. 뭐예요? 보통 찌를 때문에 뭐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면 이제 교재를 좀 찾는 연습이라도 좀 하면 좋을 텐데. 에? 보호 접지가 있습니다. 이 보호 접지라는 것은 사람, 감전, 개통, 피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종류가 또 있어. 무슨 접지가 있습니까? 접지 종류. 뭐가 있어요? 에? 2번이 3번이 공통 접지가 있습니다. 들어봤습니까? 또 무슨 접지가 있어요? 단독이 있고요. 또 통합이 있고 공통 접지가 있습니다. 요 3가지도 시험에 나왔고 여기도 나왔어요. 정리해 주세요. 이해하시겠죠? 접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발생될 수 있는 이상 전류를 땅 속으로 안전하게 보낸다. 이게 원치지죠. 그런데 단독을 하면 개별로 일반적인 전원선, 전선, 일반 전압선 아니면 통신선 또는 소방전선을 개별로 하겠단 말입니다. 단독이죠. 통합, 공통, 통합은 공통 접지는 뭡니까? 다 같이, 둘 다 같이입니까? 소방은 소방대로, 그 다음에 전기는 전기대로, 통신은 통신대로 하겠다는 접지를 그게 공통입니까? 그게 공통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개별이죠, 개별. 종류별로 얘는 가리지 않고 다 하겠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딱 나오는 거죠.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전원, 일반적인 전기를 하십시다. 전기와 소방과 통신이 가능해? 이렇게 물어본 거죠.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가능은 하겠지. 어떻게 하면 가능해요? 이게 지금 접지선을 어떤 놈 기준으로 하면 됩니까? 저항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접지 저항이라고 있잖아요. 접지 저항 어떤 놈 기준으로? 제일 센 놈, 제일 작은 놈. 제일 작은 놈 기준으로 해야지. 접지 저항. 그러니까 100옴부터 1옴까지 있더라. 그러면 1옴으로 만들어 놓으면 셋 다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이해되시죠? 단점은 뭘까요? 센 전류가 왔었을 때 전위의 상승이 생길 수 있어. 어떤 놈이 제일 셉니까? 전기가 제일 세. 전기는 센 전류가 들어갈 거예요. 낙뢰 이런 것까지 다 커버할 거니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치솟아요. 보입니까? 전류가 개념을 다 이해하세요. 이렇게 센 전류, 약한 전류, 더 약한 전류. 이해되시죠? 센 전류가 타고 들어가면 전위가 상승된다고. 와. 그래도 야, 내려가 시키야. 이러면서 내려가. 이렇게 해서 옆에 있는 놈을 자극시킬 수가 있어. 그죠? 이때 이상전화 서지가 생기거든. 그래서 여기에 뭘 달아줘야 돼? 서지 방어기. 뭡니까? 서지 프로텍터를 달아주는 거예요. 그죠? 서지 보호기가 야구가 기억 안 나네. 네? SPD. SP까지 하니까 SP는 아닌데. SPD. 구분돼야 되는 거죠.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서지 프로텍터 디바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서지 보호기입니다. 접지만 따져보면 저항부터 공부해 오는데 핵심이 뭡니까? 접지는 건전상이라고 붙는 전선에 흐르고 있는 전류를 저항을 낮춘 형태의 단계 라인으로 몰아서 갖고 오는 과정을 얘기해요. 그래서 접지에는 개념도 중요하지만 공사에 대한 종류가 옛날에 엄청 중요했어. 접지공사 기억납니까? 1종부터 특 3종까지 3S라고 불리는 이거 다 없어졌거든요. 없어지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접지의 이진 개념은 뭡니까? 낙뢰를 뜻하는 피뢰,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삼상회로, 회로에 뜻하는 개통, 인체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접지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 원래 쓰고 있는 형태는 똑같습니다. 그냥 일반 전기 쪽도 고압이 있고 저압이 있을 텐데 그 전기 쪽 하나, 그리고 소방용이 있고 아니면 통신용이 있고 기타 등등 있을 거거든. 다 무조건 개별로 해야 되는 개별 접지 중에 대표적인 게 단독입니다. 단독. 야, 한꺼번에 몰아. 어떻게 몰까? 전기 걸 몰 거예요? 아니면 전체 다 몰 거예요? 둘 중에 선택해. 시험에 다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몰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라면 이 방식으로 가능하거든요. 고민할 건 없어요. 있지. 왜? 전기하고 통신소방은 뭐라 부릅니까? 약전이라 부르거든요. 전기가 약해. 이걸 강전이라 불러요. 전기의 전압이 높아. 그럼 둘 다 같이 쓰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큰 전기, 낙뢰를 받을 때 문제는 전위가 상승돼요. 주변에 전압이 확 상승해. 그걸 막아야지만 타고 안 들어오거든. 그 형태가 SPD라는 장비를 붙임 때문에. 더 놀라운 사실은 통신은 무조건 SPD를 달리게 법으로 돼 있어요. 소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방이 내가 있어서 물을까요? 없어서 물을까요? 없지. 소방은 지금 현재 통신기기하고 거의 닮았습니다. 지금 R형이기 때문에 넣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야, 너 이런 말 들어봤어. 그렇죠?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저항은 어떻게 됩니까? 커져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묶어봅시다. 병렬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렬로 하면 저 병렬로 연결했더니 저항이 점점 작아진대요. 이런 놀라운 사실이. 그러면 이 작아지는 게 어디까지 작아지면, 접지 저항 크기보다 훨씬 작아지면, 그러면 응용하면 되는 거죠.
쭉 흘러가서 끝에 뭘로? 구조체로 접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구조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지금 구조는 뭘 써요? 건축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써요. 그리고 외벽을 뭘로 돌립니까 이제? 알루미늄 패널로 돌려요. 그러니까 구조체 철근으로 접지처럼 써도 되고요. 아니면 외벽으로 돌고 있는 알루미늄 패널을 써도 돼.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요. 철근이 한 라인으로만 쭉 내려가. 그러면 야 접지장이 커. 쇠는 철은 접지가 안 돼. 장이 크잖아. 근데 얘를 뭘로 어떤 형태 모양으로 바꿨더니 병렬 형태로 바꿨더니 접지장이 뚝 떨어져 버린 거지. 그게 가능하게 됐습니다. 구조체 접지의 원리예요. 저항의 병렬로. 그렇죠? 요만큼의 하나의 저항은 한계 이렇게 보는 거죠. 하지만 이것들이 전부 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접지장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 내용으로 이해를 한번 해놓으세요. 지금 여기까지. 그렇죠? 그 다음 나오는 형태가 요 흐름상 두 번째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저항이 클수록 조응이 있다고. 저항이 큰 거. 어떻게 있습니까? 절연이 있어요, 절연. 절연도 시험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기준이 바뀌었다고, 절연. 그래서 지금 현재 바뀐 것은 전압의 크기 바뀌었어. 저압이 몇 볼트, 몇 볼트까지입니까? 저압. DC는 몇 볼트? 하지마. 응? 예? 1000볼트? 1000볼트 맞습니까? 그리고 AC는요? 동일이 아니고 산식해야지. 곧 출석이니까. 신분증. 그렇죠? 학원이 약간 노예네요. 신분증 곱고 이렇게. 절연 저항입니다. 절연 저항이 중요하죠. 절연 저항. 기준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절연 저항도 시험에 한번 나왔었고, 접지도 시험에 나왔어요. 이거 나왔어요, 이거. 알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그죠? 응용은 저항의 크기를 이해해서 직렬로 되어 있는 형태로 공부해서 끝은 뭡니까? 라면 전압강화로 가요. 전압강화는 요 형태의 공식까지 있더라. 지금 제가 유도는 안 했지만 요 유도 이유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유도 이유. 잘 정리하셔가지고 유도를 보시고요. 이 유도는 다른 말이 아니라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전압강화가 얼마큼 생길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문제를 얘기해요. 여기까지 같이 나왔었어요. 그죠? 그 다음 병렬했더니 저항이 작아지더래. 응용은 뭘로 하면 됩니까? 접지 저항이 점점 작아지는 형태 구조체 접지처럼 활용되면 됩니다. 그죠? 그 사이에 정리를 하는 거지. 그럼 질문해 보면 도체에 정전기 많이 쌓입니까? 부도체 정전기 많이 쌓입니까? 부도체 많이 쌓입니까? 정전기. 정전기가 무슨 말입니까? 정이. 네, 정체되어 있는 스태틱의 개념이거든. 머물러 있단 말은 전기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르는 거죠. 도체입니까? 부도체입니까? 부도체인 겁니다. 저항이 큰 곳에서는 정전기가 쌓여요. 그 형태가 이렇게 해서. 부도체 조심해야 되지요. 이 부도체가 나아가서 가연물이면요.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 가연물의 끝판왕이고 액체면 더 끊어. 그래서 맨유위험물, 사류위험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화점도 엄청 낮지만 정전기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이때는 정전기도 중요하게 잘 봐놔야 됩니다. 조심스럽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가서 요렇게만 합시다. 전력
전력은 단순하게 잠깐 보세요. 전력은 우리가 P 단위는 킬로와트 또는 와트로 씁니다. 여기다가 시간을 곱해주면요. 시간을 우리는 T 세크로 합시다. 그럼 뭐가 됩니까? 하면 전력량이 돼요. 전력량의 단위는 킬로와트 세크 이렇게 되겠죠. 킬로와트 세크나 킬로와트 아워로 보통 많이 합니다. 전력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이죠. V나 R을 가져와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공식 I 제곱 RT를 가져올 거예요. R분의 V 제곱에 T 해도 되는데 그건 나중에 하셔도 되고 이 형태로 다 이해하시고 지금 나와 있는 단위는 킬로와트, 와트로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전력량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다 PT 하면 되죠. 얘를 전력량이라 불리우고 W 이해를 잘 해보세요. 이거 뭡니까? 라면 우리가 편하게 얘기할 때 전력량 그렇죠? 유사 단위로 가져올 때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2일하고 똑같아요. 1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에너지하고 똑같거든요. 삼중점이 여기서 맞아치고 있어요. 점점점 PT입니다. VIT고요. I 제곱 R 미안합니다. 여기에 T가 들어가는 거죠. 이 I 단위는 킬로와트 세크 또는 아워로 됩니다. 뭐하고 똑같다고요? 주라고 같아집니다. 주. 나중에는. 그래서 킬로와트 아워가 몇 줄입니까가 이런 개념이죠. 여기서 이 똑같은 형태가 는에서 열량도 같아집니다. 열량 바뀌는 게 없죠. 는에다가 뭘로 하면요. 칼로리가 들어가면 되니까 킬로칼로리를 위해서 0.24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킬로칼로리 이렇게 했습니다. 잊지 않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다. 그죠? 그 다음에 얘를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유체역학 같은데 전력을 구하는 공식으로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이해되시죠? 동력 구하는 거. 동력 공식, 유도는요. 일이 뭡니까? 일한다. 일하는 게 뭡니까? 오늘 일 안 하신 일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얘를 밑에 옮기는 거 그게 바로 일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걸로 유도해 나갈 거예요. 그런 표정들을 보니까 지금은 하지 말고 그 개념은 내가 이해했으니까 지금 하지 마. 아니 할 것 같으면 네 혼자야. 질문하지 마. 질문 안 하면 재미없는 부분이어가지고 동력 구하는 공식으로 가야 됩니다. 같이 연결시켜 놓으세요. 요 시험에 나왔었고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또 두 번째 얘는 전기하고 우리는 화학이 맞아지는 지점이 거의 없거든요. 원래 전기와 화학은 맞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어떻게 맞아졌지? 이 부분이 뭡니까? 라면 우리가 말하는 가옥도 곡선들, 화재에 대한 성장 곡선 보면 맞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렇게 시간 단위 성장 단위 킬로와트 세컨 하면 제가 화낼 겁니다. 킬로와트하고 세컨 적었는데 킬로와트 세컨 적혀 있으니까 뭘로? 줄입니다. 이게 기억이 내가 안 날 것 같아서 지난 시간을 소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방출류 시험이라는 걸 하더라고.
열방출류 시험을 해요. 열방출류 시험을 왜 합니까? 열방출류를 알고 싶기 때문에 하는 시험이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더 화낼 겁니다. 중불연제, 불연제 또는 발열량을 알고 싶을 때 내가 쓸 거예요. 열방출류 시험 다른 말이 아닙니다. 발열량을 내가 알고 싶은 거예요. 발열량을 알고 싶을 때 야, 실험을 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네가 계산을 해가지고 추정하면 되잖아. 완전 연소 반응식이라면. 그 형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산소 소비량으로 보는 거죠. 산소 소비량입니다. 산소 소비량은 얼마? 산소는 1g을 소비하면 13.1 킬로줄이 나옵니다. 1kg이면 13.1 메가줄이 나오는 거예요. 에어는요. 공기 1g은 3kg이 나옵니다. g당이죠, g당. 그래서 구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열방출률 시험은 이렇게 했었어. 그렇죠? 가열기가 있잖아요. 가열기 크기가. 가열기, 50kW 되는 가열기를 가지고 몇 분간? 10분간 하면 준불이 되고요. 판정은요? 총 발열량은 8메가줄. 메가줄 넘어서면 안 되고, 이게 총은 DH, 우리가 말하고 있는 HRR이 총이니까 토탈로 됩니다. T. 그 다음에 10분? 10초간 200 단위를 볼 200km 10초.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지금 이 정권이 바뀌어야 되겠네요. 지금 빨리 이 자꾸 이게 혼란스러우니까 자꾸 그 유튜브 보신다고 공부를 안 하신 거잖아요. 그죠? 다시 보면 10초간 최고점이 얼마를 넘으면 안 돼요? 200kW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여기 준불이고 5분이 되면 뭐 난연 재료가 됩니다. 요걸 딱 보면 이제 얘를 볼 수 있는 거죠. 단위상으로 충돌이 덜 일어나게. 엇박 간 듯 하지만 요렇게 해서 다 같다 생각하세요. 요걸 이제 연습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면 제가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에너지는 다 같은 말이래. 에너지는. 그죠? 에너지는 다 같다는 말은 열, 운동, 기타 등등 다 에너지도 같다. 그 방향도 있고 또 뭘도 같습니까? 열도 같은 말이고요. 에너지라는 말은 열량과도 같은 말입니다. 열량. 그죠? 또 뭐하고 똑같습니까? 라면 전력량하고 같은 말입니다. 전력량.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핵심 사항이 전력량 가지고 얼만큼이냐 따지는,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뭐하고 똑같아? 야, 얼만큼 일했어? 이렇게 단위의 첫 다트가 줄부터 출발해서 흐름이 다 같을 거예요. 이해되시겠지요? 그치? 이걸 갖다 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내가 공부하고 있는 범위를 이해시키는 거지. 그렇죠? 다시 이제 가장 기초부터 잠시 에너지는 화학 기초 때 뭐부터 출발했습니까? 뭐? PT. 이건 나중에 화학 기초. PV입니다. 이 PV부터 뭘까지 갈 것까지 전력량까지 갈 거예요. 전력 구하는 거. 에너지가 많은 겁니까? 미는 거죠. 민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라면 뭐를 하는 거. 이거 딱 하면 됩니다. 방금 전 거 다 까먹을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이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압력은요, 최적당 에너지라고 불러요. 되겠습니까? 압력은 최적당 에너지를 얘기해요. PV, NRT만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한 20년째 계속 공부하고 계시면서, 그렇죠? 단지 PV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놀라운 세월이 많은 거죠. PV는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 또 아인슈타인 쪽 E는 MC 어치울수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서로 피곤한 거지. 됐습니다. 그치? 그리고 저항의 세기 등등 했었고요. 쭉 넘어가서 보니까 4페이지에 뭐 키르케고르의 법칙 이런 거 막 나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뭐 배율기, 분류기 뭐 이런 거 우리 시험에 안 나오지만 6페이지 나오죠. 6페이지. 6페이지에 전력 및 전력량, 열량 열심히 보시고,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재배 기억납니까? 저번 시간인 거. 예. 서로 다른 전선 두 개를 접속시키면 최고의 열전 온도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전선 두 가닥만 연결시켜놔서 쭉 연결시켰더니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있네요. 그 다음 나온 형태, 됐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원래는 제가 다른 걸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예상 문제 덜 만들어져가지고 오늘 요걸로 마무리하시고, 예, 주중에 혼자 찍든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은 오늘 전기회로 편 문제가 한 70페이지까지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부분으로 프린트 나왔거든요. 그래서 교재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요만큼만 외우면 되겠다 생각하시고, 별로 안 어렵죠? 어렵다 이 자식아, 이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들어가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